어머니, 이제 요양원에서 지내셔야겠습니다. 저희 집은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작은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을 노려보며 외쳤다. 형,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재산 다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데? 짧지만 날카로운 말들이 좁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숨조차 막히는 침묵 끝에 어머니의 떨리는 눈동자가 식탁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가족은 그저 평범했다. 남편을 일찍 여인 어머니는 밭일과 장사를 오가며 두 아들을 키워냈다.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집 한 채와 작은 땅을 마련했을 때 어머니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큼 강한 여인이었다. 우리 집은 형제가 둘뿐이다. 형은 집안을 이어가고 동생은 자유롭게 살면 된다. 다만 형은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 어린 시절 친척들의 모임에서 늘 이런 말이 오갔다. 어머니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장남에게 모든 걸 걸고 싶었던 것이다. 큰아들은 언제나 책임감 있는 듯 보였다. 학교 다닐 때도 성실했고 대학에 가서도 집안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다. 동네 사람들은 저 집 장남은 진국이다. 저런 아들이 있으면 늙어도 걱정 없다며 부러워했다. 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남몰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에게 큰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평생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달랐다. 늘 형의 그늘에 가려 있었고 성격도 자유분방했다. 공부 대신 음악을 하겠다며 떠돌기도 했고 가게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에도 시큰둥했다. 어머니는 그런 작은아들을 보며 늘 한숨을 쉬었다.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형 좀 본받아라. 작은아들의 가슴에는 그 말이 돌처럼 박혔다. 세월은 흐르고 아들들은 장성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아픈 데가 늘어갔고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그때 나섰던 건 다름 아닌 큰아들이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제가 장남 아닙니까?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믿음직했다. 작은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늘 자신은 집안의 짐 같은 존재라 여겼기에 어머니를 모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집과 땅을 모두 큰아들 명의로 넘겼다. 조건은 단 하나. 나를 끝까지 내 집에서 모셔라. 그렇게 모든 것은 결정됐다. 큰아들은 자랑스러웠고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묵묵히 시어머니를 대했다. 동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역시 장남 집안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노년이 든든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하는 법이었다. 어머니가 큰아들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첫 해는 그야말로 평화로웠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따뜻한 국을 끓여 올렸고 큰아들은 출근 전 어머니가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 식탁에 앉아 둘러앉은 모습은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았다. 작은아들 역시 주말이면 찾아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을 나눴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비롯됐다. 어머니, 세탁물은 좀 모았다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루에 몇 번씩 세탁기를 돌리다 보니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날이 서 있었다. 어머니는 순간 머뭇거리다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내가 괜히 불편하게 했구나. 앞으로는 내 말대로 할게. 그날 저녁 작은아들이 형 집에 들렀을 때 어머니는 쓸쓸히 말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 내가 너무 짐되는 건 아닌가 싶구나. 작은아들은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웠다. 형수의 불만이 단순히 살림살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그는 직감했다. 시간이 흐르자 불만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불쑥 말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랑 우리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싶다고요. 큰아들은 난감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내가 모신다고 약속했잖아. 약속은 좋은데 현실은 내가 다 감당해야 하잖아요. 삼시세끼 챙기고 빨래하고 밤마다 병원 데려가고. 나도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는 효자라 불리지만 집안의 실질적 부담은 아내가 짊어지고 있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그는 답답한 마음에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우리한테 의지할 데가 없잖아. 동생은 맨날 자기 일만 하고 살잖아. 그 말은 작은아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주말마다 들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던 자신이 형 입에선 무책임한 동생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다. 며느리의 불만은 날로 커졌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속내를 내비치곤 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결혼도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말이 작은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수, 그 말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이 어머니 모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양보한 건데 이제 와서 불평이라니요. 그러자 며느리는 곧장 반격했다. 양보요? 양보한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한 거겠죠. 재산은 다 남편한테 넘어왔는데 정작 돌보는 건 나 혼자예요. 이게 공평해요? 작은아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고 동시에 진실도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식탁에 앉아도 웃음이 사라졌고 어머니는 늘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움직였다. 어머니는 깊은 밤 홀로 방에서 중얼거리곤 했다. 내가 괜한 짐이 되었구나. 내가 잘못한 걸까? 그 목소리는 벽 너머로 작은아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어왔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며느리의 불만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이제는 집안의 공기를 뒤흔드는 큰 소리였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잖아. 큰아들은 신문을 내려놓고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무슨 소릴 그렇게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야. 내 재산도 이 집도 다 어머니 덕분 아니야? 그럼 뭐 해요? 재산은 내 것처럼 됐지만 정작 난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잖아. 회사에서 받는 월급 다 빠듯한데 어머니 병원비, 약가, 간병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큰아들의 가슴에 깊게 꽂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효자라 믿어왔지만 정작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명분이었다. 그는 알았다. 효자라는 이름이 점점 공허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듣고 있었다. 귓가에 맴도는 건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였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답이야. 당신이 무슨 초인이라도 돼? 지금은 버텨도 앞으로 5년, 10년은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는 손으로 무릎을 꼭 움켜쥐었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들이 가슴에 모처럼 박혀 들어왔다. 며칠 후 작은아들이 집에 들렀다. 그는 형과 형수의 얼굴빛이 달라진 걸 금세 알아차렸다. 형, 무슨 일 있어? 요즘 형수님 표정이 영 어두우시던데. 큰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생활이 힘든 거지. 작은아들은 그 대답만으로도 모든 걸 짐작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홀로 앉아 계시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주름진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작은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혹시 형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니다. 내 형수도 힘들지. 내가 짐이 된 거다. 작은 아들의 가슴에 불이 치밀었다. 짐이라니요? 어머니가 무슨 짐이에요?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누구인데 형이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모신다고.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가만 붉혔다. 그날 밤 형제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작은 아들이 입을 열었다. 형, 나 다 알아. 형수님이 요양원 얘기 꺼낸 거 어머니 다 들으셨어. 큰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동생을 보았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거기선 전문적으로 돌봐주잖아. 작은 아들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재산 다 받고 약속한 게 뭐였어? 어머니를 끝까지 내 집에서 모시는 거 아니었냐고. 큰아들은 흔들렸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내 가정이 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아내가 무너지고 있어. 이 집도 내 생활도 더는 유지가 안 돼. 작은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형을 노려보다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결국 형한테 어머니는 책임이 아니라 짐이지. 효도한다더니 결국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큰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형제 사이엔 다시는 메워지지 못할 균열이 생겼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숨을 돌린 듯 조금씩 밝아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작은 아들은 집에 들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큰아들은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겠다. 그 말은 곧 이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었다. 요양원 창가에 앉은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서 바깥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텅 빈 마당과 멀리 오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아른거렸다. 낯선 노인들이 오가며 웃고 떠들어도 어머니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하나뿐인 가족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릴 뿐이었다. 처음 며칠간 큰아들은 찾아왔다. 직장일이 바쁘다. 그래도 어머니를 잊은 건 아니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다. 며느리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작은 아들은 틈만 나면 요양원을 찾았다. 퇴근 후 밤늦게라도 들러 어머니 손을 잡고 따뜻한 죽을 챙겨주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너까지 이렇게 오면 힘들지 않니?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묶이는 건 아닌가 싶구나. 작은 아들은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형이 못하는 거 제가 하면 되죠. 그러나 그 말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재산도 명예도 어머니의 신뢰도 모두 형에게 돌아갔는데 정작 어머니 곁에 있는 건 자신이었다. 그 불공평함이 가슴을 옥죄고 있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은 형과 마주 앉았다. 커피숍 테이블 사이에 놓인 공기는 싸늘했다. 형, 어머니 요즘 상태 안 좋은 거 알아? 병원비며 돌봄도 형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큰아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동생아,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우리 집 사정도 빠듯하다.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나 혼자 짊어질 수가 없어. 형, 그럼 재산은 왜 다 형 몫이야? 어머니가 누구 믿고 다 줬는데? 그 조건이 뭐였는데? 큰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피곤한 얼굴로 낮게 내뱉었다. 나는 내 가족을 먼저 지켜야 한다. 어머니도 가족이지만 내 아내와 아이들이 더 급한 현실이야. 작은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치를 떨었다. 형 말은 결국 어머니는 뒷전이라는 거네.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요양원을 찾았을 때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형이 자주 오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바쁘다 하더구나. 내 형수는 아예 오지도 않아. 그래도 됐다. 처음부터 내가 잘못한 거다. 재산 같은 건 괜히 다 넘겨줘서. 그 말은 작은 아들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잘못이지.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아들아, 내 형도 힘든가 보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싶다. 두 아들이 싸우는 게 제일 가슴 아프다. 작은 아들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그 말은 오히려 그의 분노를 더 짙게 만들었다. 형이 아닌 어머니가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작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형,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도 마음 편하냐? 그럴 거면 차라리 재산을 돌려놔. 책임도 안 지면서 왜 다 가져갔냐고. 전화기 너머로 형의 목소리는 차갑게 잘려왔다. 돌려줄 생각 없어.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다. 그리고 동생아, 효도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현실을 봐라. 작은 아들은 대답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현실이란 게 그렇게 어머니를 버려도 되는 이유가 되냐? 작은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형 집을 찾아갔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현관불은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평온한 풍경이 오히려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술잔과 안주가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순간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작은 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겨놓고 이렇게 편히 술이 넘어가냐? 큰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난 매일 밤 어머니 방에 가봐.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방만 바라보신다. 그 눈빛이 어떤지 형은 아냐?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쏘아붙였다.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뭘 알아? 어머니랑 하루라도 같이 살아봤어?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당신이 아냐고. 작은 아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수님, 그게 효자 행세하던 형이 약속을 깨트려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재산 다 받고 결국 짐이라며 버린 게 맞잖아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작은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그만해. 내가 뭘 알아? 내가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사는지 알아? 작은 아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책임? 책임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냐? 그건 책임이 아니라 배신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며느리는 소리쳤다. 그만해요. 애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싸움은 결국 멈췄지만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작은 아들은 씁쓸한 얼굴로 형을 노려보며 말했다. 형, 알겠어. 법적으로는 형이 다 가졌지. 하지만 기억해. 사람들은 형을 효자라 부를지 몰라도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이미 효자도 장남도 아니야. 그 말에 큰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다. 어머니도 언젠간 내가 한 선택이 맞다고 이해하실 거다. 작은 아들은 씁쓸히 웃으며 문을 박차고 나왔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요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작은 아들을 보자 반가운 듯 손을 내밀었다. 왔구나, 내 형은 바쁘다며 요즘 안 오더구나. 작은 아들은 그 말에 울컥했지만 어머니 앞에서 애써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오잖아요. 제가 매일 올게요.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 형한테만 모든 걸 맡긴 게 내가 눈이 멀었던 거지. 작은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형이 변한 거죠. 하지만 제가 있잖아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도 장남은 끝까지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날 밤 작은 아들은 술에 취해 홀로 중얼거렸다. 형, 내가 가져간 건 집과 땅뿐이 아니야. 어머니의 마음까지 다 가져갔어. 그런데 왜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냐?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그리고 형제 사이의 골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늦봄의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던 오후 작은 아들은 요양원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간호사가 그를 붙잡았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니께서 어젯밤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다녀오셨어요. 다행히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작은 아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곧장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왔구나, 내 새끼. 나는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이렇게까지 늙고 병들 줄 몰랐구나. 작은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저랑 같이 있어야죠. 형도 올 거예요. 다 같이 다시.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 형은 바쁘다 하지 않니? 나는 더 이상 그 애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다. 다 내 선택이 잘못이었으니. 그날 밤 작은 아들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병원비도 더 들어갈 것 같아. 이제라도 제대로 책임져야지. 하지만 큰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동생아, 이미 재산은 다 내 명의로 돼 있잖아. 병원비도 내가 감당 못한다. 내가 좀 도와라. 작은 아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형, 진심으로 그 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재산 다 주신 이유가 뭐였는데? 모시라고 준 거잖아. 나는 내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한다. 내가 그렇게 정의로운 척할 거면 내가 대신 해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작은 아들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던지며 울부짖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다. 이미 재산이 증여로 넘어갔다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다만 부양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소송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가족 간 다툼이라면 사회적 시선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결국 법도 형편이라는 건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듯 떠들었다. 우리가 못할 걸 억지로 맡았던 거예요. 다들 알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말은 곧 동네 사람들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니, 큰아들이 재산 다 가져가더니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더라. 효자 소리 듣던 사람도 별거 없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큰아들은 회사에서도 뒷말을 들었다. 저 사람 집안 얘기 들었어? 겉으로만 효자인 줄 알았더니. 큰아들의 얼굴은 굳어갔다. 체면이 무너지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요양원 창가에 앉은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끝까지 제가 지킬게요. 설령 형이 외면해도 저는 어머니 곁을 지킬 겁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나는 내 형을 믿고 싶었다. 장남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 흩어졌구나. 내가 욕심을 부린 버리겠지. 작은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잘못이지.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형과 끝까지 맞서겠다고. 여름이 시작되던 무렵 요양원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작은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누워 있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기계음과 함께 섞여 들려왔다. 작은 아들은 다급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예요. 작은 아들이에요. 저 왔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눈을 뜨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새끼 아직도 내 손 잡아주는 건 너뿐이구나. 작은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곧장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지금 바로 와야 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회사 일이 한창이라 힘들다. 주말에 갈게. 작은 아들은 분노로 손이 떨렸다. 형, 지금이 무슨 주말 기다릴 때야. 어머니가 오래 못 버티실 수도 있다고. 그러나 전화는 끝내 끊어졌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은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과 형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소리쳤다. 형, 어머니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지금 이 순간도 형 기다리신다고 눈 뜨고 계신다고. 큰아들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동생아, 내가 호들갑을 떠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집안 얘기하잖아. 체면 좀 지켜라. 작은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체면? 어머니가 숨이 넘어가시는데 형은 체면이 먼저야.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당신은 모를 거야.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쳐 살았는지. 솔직히 요양원에 모신 게 모두를 위한 거야. 작은 아들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형수님 말도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사람이에요. 짐이 아니라. 그걸 잊은 순간 형도 형수님도 이미 자식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큰아들은 벌떡 일어나 작은 아들을 밀쳤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선택한 거야. 작은 아들은 넘어지며도 악에 바친 듯 외쳤다. 그래, 형 가족은 아내와 아이들이지. 어머니는 가족에서 이미 지워버린 거잖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요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환자분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더 자주 오셔야 합니다. 환자는 정서적인 교류가 절실합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정서적인 교류, 형은 그걸 모른다.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인데. 그는 다시 한번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이번 주 안에 꼭 와. 아니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작은 아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는 끝까지 형만 기다리시네. 난 옆에 있어도 그림자일 뿐인가. 하지만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형과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감정의 골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도리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다. 늦은 밤 요양원 긴급 호출벨이 울렸다. 작은 아들은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왔다. 보호자분,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안정은 시켜놨지만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몰라요. 그는 침대에 누운 어머니 손을 붙잡았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끝이 그의 눈물에 젖어들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저 아직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형 대신이라도 제가 지켜드려야죠. 어머니는 미약하게 눈을 떴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단어가 흩어졌다.
작은 아들아, 형을 원망하지 마라.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냈어. 그 순간 작은 아들의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끝까지 장남을 감쌌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형 잘못은 반드시 드러나야 해요.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은 형을 불러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식당. 둘은 마주 앉자마자 격렬하게 부딪혔다. 작은 아들이 먼저 말을 던졌다. 형, 어머니 의식 잃으신 거 알아? 지금이라도 병원 비며 간병 책임져야 해. 큰아들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동생아, 넌 아직도 모르냐? 이미 다 내 손을 떠났어. 집이고 땅이고 다 내 이름이야. 내가 무슨 책임을 더 져? 작은 아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책임이 없어? 그럼 형이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말은 뭐야? 끝까지 모신다고 했잖아. 그 약속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모든 걸 내줬던 거잖아. 큰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소리쳤다. 그래, 맞다. 처음엔 모실 마음이 있었어. 근데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넌 몰라. 아내는 지쳐 쓰러지고 나는 회사에서 욕먹고 아이들 교육비에 허덕이고. 그 와중에 어머니까지. 난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작은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버린 거야? 그게 장남이 할 짓이냐? 재산 다 받아 챙기고 책임은 버리고 변명만 늘어놓는 게 내 현실이야? 식당 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큰아들은 술잔을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를 모시는 게 두려웠다. 내가 효자라는 말, 그 말이 내 어깨를 짓눌렀어. 재산을 받은 순간 난 이미 자유를 잃은 거였지. 그래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형, 자유를 잃은 게 아니라 기회를 얻은 거였어. 어머니 마음을 끝까지 지킬 기회. 그런데 넌 그걸 내던진 거야. 그날 밤 작은 아들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무릎 꿇고 어머니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형은 끝까지 자기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부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말 대신 아들의 손등을 적셨다. 작은 아들은 그 눈물을 보며 다짐했다. 형의 위선은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어머니의 억울함은 내가 대신 풀겠다. 요양원 병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작은 아들이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간호사가 속삭였다. 가족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연락할 분 있으면 빨리 하세요. 작은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지금 아니면 늦어. 어머니 마지막 일지도 몰라. 제발 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큰아들의 낮고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가겠다. 1시간 뒤 큰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메마른 입술. 그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작은 아들은 형을 노려봤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미약하게 움직였다. 큰아들아 왔구나. 그 목소리에 큰아들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동안 쌓였던 체면과 위선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잘못이다. 장남만 믿고 모든 걸 맡긴 게 내 욕심이었지. 하지만 작은 아들아,
내가 끝까지 날 지켜줘서 고맙다. 작은 아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형이 약속을 지켰어야죠. 그러자 어머니는 미약한 손길로 작은 아들의 손을 쥐었다. 아니다. 내 마음은 이미 다 너에게 갔다. 너는 재산을 못 받았어도 내 진짜 자식 노릇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머리맡 서랍을 가리켰다.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아들 앞에 내밀었다. 이건 내 마지막 뜻이다. 봉투 속에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놀라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큰아들에게 집과 땅을 주었으나 이는 이미 증여한 것으로 끝이다. 내가 남긴 마지막 예금과 적금 그리고 작은 땅은 모두 작은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유는 단 하나.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큰아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왜 이런.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다. 내가 효자라는 이름을 지키길 바랐지만 결국 지킨 건 내 동생이었다. 이제라도 그걸 인정해라.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손끝이 힘을 잃으며 두 아들의 손이 허공에 남았다. 순간 병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작은 아들은 오열했고 큰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가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후회와 공허함 뿐이었다. 작은 아들은 울음 사이로 외쳤다. 어머니는 끝까지 형을 믿고 싶어 하셨어. 그런데 형은 결국 그 믿음을 배신했어.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체면도 재산도 효자라는 이름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장례식장은 빗속에 적막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조문객들이 오가고 향냄새가 은은하게 번졌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평생의 고생을 다 내려놓은 듯 담담했다. 큰아들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의 곁에 앉은 며느리 역시 차갑게 입술만 깨물 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반면 작은 아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다 문득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형이 아니라 제가 더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은 큰아들이 다 가져갔어도 진짜 효자는 작은아들이네. 결국 마음이 남는 거지 돈은 아무 소용없구나. 그 말들이 큰아들의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손을 떨었다. 자신이 움켜쥔 재산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세월은 흘렀다. 작은 아들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틈날 때마다 어머니 묘를 찾아와 풀을 메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머니, 형은 여전히 저와 연락을 끊고 지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큽니다. 어머니가 제 곁에 남겨주신 건 결국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큰아들은 반대로 점점 고립됐다. 재산을 움켜쥐고 살았지만 아내와의 사이는 차갑게 식었고 아이들과도 벽이 생겼다. 그는 술잔을 붙들고 홀로 중얼거리곤 했다. 어머니, 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을 잃은 인생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시간은 어느새 수년이 흘렀다. 어머니의 묘 앞에 두 형제가 다시 마주 섰다. 바람은 잔잔했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이제라도 어머니 앞에서 사과하세요. 그게 형이 살 길입니다. 큰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묘비 위로 바람만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남은 건 재산이 아니라 두 아들의 상처와 후회였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각자의 인생을 흔들었다.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택한 건 돈이 아닌 마음이었다. 효도는 재산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돈은 남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부모와 함께한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편안한 현실을 택해 부모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곁에서 지키시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작은 마음과 행동 하나가 부모님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